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인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려면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튼튼한 나라,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유엔사의 정전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군의 이른바 GP 사격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국과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사격이 우발적인 실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오거돈 시장을 봤다라고 사진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오거돈 전 시장으로 보이는 당사자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부산일보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따 사진 볼 텐데 오거돈 전 시장이 맞을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 전 시장이 맞아 보이는데 왜 오 전 시장은 부산시의 시장이었던 분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듯 도망친 걸까요? 여러분들의 판단 잠시 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안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72일 늦게 열리는 교문, 이제는 교실 방역이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3부터 학년별 출자 등교 방침을 밝혔습니다. 20일에는 초등학교 1, 2, 중3, 내달 1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유치원과 초중고생 600만 명이 이제 교실로 밀려듭니다. 거리 두기로 교내 감염 차단 시험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예컨대 책상 간의 간격도 넓게 띄고 아이들 수업할 때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라는 등등의 지침입니다. 관건은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그 교실 안에서 이 방역 지침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총성 울리는 촌놈 마라톤 개막 선발, 이 선택은 구위와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 선발 리스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촌놈 마라톤 잘 못하는 초보자들이 초반부터 막 전력 질주하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이런 걸 촌놈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프로야구 개막이 늦어진 만큼 촌놈 마라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구위와 경험이다. 힘겨운 일전, 초반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초반에 누가 많이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관건이 이번 프로야구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체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이 5개국이 연합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극비리의 정보 동맹체라는 건데, 이 파이브 아이즈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은폐했다라고 이 5개국의 정보 공동체 파이브 아이즈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 달 이상 중국이 알면서도 은폐했고 쉬쉬했다. 결과적으로 우한에 대한 봉쇄도 한참 늦어진 후에 중국이 내려서 코로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등등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주장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쾅쾅 흔들흔들 지진 없던 해남, 이거 뭔 난리냐. 간척지 일대에 1.8에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지난달 말부터 54차례나 발생을 해서 이 해남 주민들 깜짝 놀라고 있어요. 국내 첫 군지평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인근 목포시 등에서도 수십여 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한 기상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역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의 곡을 자고, 수아, 시우의 특별한 어린이날. 사진에 나온 주인공들이 우리 수아와 시우 어린이입니다. 대구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초등학교 딸 아들입니다.
얼굴 많이 놀렸네 우리 엄마 힘들지? 엄마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우리 기특한 아들, 딸들의 새로운 어린이날 모습입니다. 어린이날 보내는 응원에 엄마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공식 젠틀맨,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가 낳은 재선 국회의원, 재선이면 배지를 2개 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소심파 국회의원,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경제방송 전문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고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도 오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진상조사.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북한군의 GP 사격과 관련돼서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과 청와대는 북한군의 실수다, 우발적 사고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군 일각에서는 그 총이 고사총이다. 고사총을 우연히 4발이나 어떻게 우리 GP에 맞히느냐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정면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 북한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이 코로나의 근원지, 발원지를 두고 정면 충돌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한의 한 실험실, 한 연구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거제도.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보이는 분이,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분이 거제도 인근의 펜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고 서둘러 주랭랑을 쳤습니다. 잠시 후 사진 공개합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할 텐데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유엔사가 조사할 그날의 진실. 그날의 진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은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발적으로 쏜 것 같다. 실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게 실수가 맞느냐라며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북한군이 쐈다는 총기의 종류가 특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사총. 함께 보시죠. 고사총으로 쐈는데 5발. 군 당국은 우발적 총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한이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선 우리 전투문에 답신을 하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가 전통문 보낸 거에 대해서 공식 답장을 안 했잖아요. 이걸 근거로 청와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그럴까?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갸우뚱 양욱. 14.5mm 기관총은 반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꽉 잡고 쏘지 않으면 이게 막 난사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군 GP의 4발이 탄착군을 형성하면서 명중시키기가 고사총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이 고사총이 일반 소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반동도 더 심하다는 거죠. 4배 이상 반동이 심하다. 군 당국자는 익명으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건 정전합정과 군사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는 군 사기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해명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고사총으로 쐈다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고사총이 뭔지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오늘 특별히 김병민 박사님이 고사총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네. 이 고사총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군에 가면 대공화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경비행기 같은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하늘 향해 쏘게 되는 이 대공화기를 우리가 고사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4연장 고사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이 있는데 이 기관총 4개를 묶어서 고사총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런 방식으로 기관총 4개를 가지고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했을 때 반동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개인 화기와 다르게 저런 기관총이 4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력으로 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8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DMZ 내에서는 특히나 개인 화기라고 볼 수 있는 소총 같은 경우 소총이나 권총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14.5mm의 고사총을 이 DMZ 내에 있는 GP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정전협정 위반일 뿐더러 얼마 전에 우리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엄청난 위력을 바탕으로 고사총의 4발이 우리 아군의 GP에 딱 꽂혔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우발적인 상황, 실수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분명한 조사를 통해서 이건 9.19 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애들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우리 아군, 이 군에 대한 사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가장 천천하게 짚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그래서 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명확히 살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2014년,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6년 전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꽤 오랜 기간 모습을 감췄다가 설왕설래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런 도발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는 것들은 아닌지까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쓴 기사의 대목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군 당국자를 인터뷰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기사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유엔사 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아군 GP에 기관총 세례를 한 것은 정전협정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인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군 사기는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오늘 동아일보에 쓴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고승덕 의원님, 청와대도 사실은 이건 우발적이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방금 군 당국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그게 우려스럽다라고 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조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팩트를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그럼 우발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안개가 좀 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GP 사이가 이제 1.45km가 되는데 그 조준해서 쏘더라도 만약에 그 안개가 있기 때문에 조준해서 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왜 명중이 됐느냐? 이게 이제 고의성 부분이 되는데 이제 분석하는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기관총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남한이죠. 대한민국의 GP를 향해서 이미 그 거치대에 장착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총이 뭐 1분에 뭐 500발, 600발, 그러니까 1초 5발 내지 10발이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그 정도는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쪽에서 고의로 발사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몇 초 당겼다 그러면은 몇십 발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발만 박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발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고사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것이 내정을 묶어가지고 이제 대공화기로 개발한 게 고사총이고 실제 그 북한군 GP에는 기관총 한 정씩만 배치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4발 박힌 거 가지고 이제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국방부 발표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우발성이 좀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강해 보이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너무 섣부르게 국방부가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북한군의 입장을 대신 해명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문을 보냈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고 북한의 다른 매체는 이것과 무관하게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북한 매체가 이야기했을지 살펴보시죠. 바로 이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죠. 해명도 없이 적반하장. 북한 GP 총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방구 북한 매체가 하지 않고서요. 오히려 우리 전통문에도 답장을 안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 당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스텔스기와 글로벌 호크 구입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침 전쟁 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외세와 작당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열어올리는 범죄적 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북한은 비난을 했습니다. 자, 재선이 되어 돌아온 박용진 재선 의원님.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좀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를 포함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국격의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를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항의보다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적반하장식의 우리 측의 비난.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 국회의원님. 우발이든 의도된 거든 도발은 도발이죠. 도발은 도발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백한 팩트는 손가락을 잘못 놀렸든 아니면 입을 잘못 놀렸든 의도된 거든 예. 뭐든 간에 우리 측 GP에 이제 적군의 총탄이 와서 박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도발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 군사안보상에 심대한 위해를 줬던 거 아니냐.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응사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일단 정보당국이 뭔가 감싼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첫 번째로는 현장 지휘관이 바로 응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매뉴얼대로 응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경고 사격, 경고 방송 다 했고요. 예. 그런 뒤에 후 조치, 그러니까 후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군사 정보를 이렇게 다루는 쪽에서는 그날 안개도 끼고 우리 GP보다 그 밑에 있는 GP에서 우리를 먼저 공격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의도된 거로 보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만일에 그거를 저는 우리 고 박사님은 조금 먼저 얘기한 거는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질책을 하셨는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도발을 해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적 불안이라든지 오히려 이게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맞죠. 1차 정보 보고를 그렇게 하고 정보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또 정보 분석을 하고 저는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이거를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1차 정확하게 군사적 대응 잘했고 그리고 2차 항의하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3차 관련해서 다양한 의도나 이런 것들 분석하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에서 하는 말은 저건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늘 하는 말이다.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저거를 또 이렇게 엮어서 뭔가 좀 적반하장이다라고 너무 또 가는 것도 메아리는 어느 매체예요? 메아리는 북한 대외 매체입니다. 우리끼리는 몇 번 들어봤는데 비슷비슷해요. 메아리라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노래패 노동가요. 노래패의 이름이 메아리였던 적은 있는데 저런 종류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엄청 많거든요. 늘 저런 소리 하는 매체니까 저기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안보 단단하게 지키고 북이 요만큼이라도 도발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상응하는 군사적 응전 해주면 됩니다. 예, 손가락을 잘못 놀리든 입을 잘못 놀리든 응전에는 응전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 이야기 나온 김에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돼서 이른바 잘못된 예측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이후에도 이 두 명의 당선인을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당 쪽에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GP 총격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인데 정보위 국방위 등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에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부겸 의원은요. 두 분은 안보상 위해를 가했다. 새치혈을 농할 가벼울 일이 아니다. 정보위나 국방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상임위 배제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례상 특정 상임위에서 이해 충돌 관련성 있는 의원을 향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이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두 명의 당선인은 이해 충돌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단순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가 배제될 어떤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근식 전 미래통합당 안보 전문가죠. 후보는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다. 윤상현 당선인은요. 두 당선자를 향한 집권 세력의 배제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부터 좀 한번 따져보죠.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지금 여당 일각의 몇몇 의원들의 주장, 김부겸 그리고 윤건영 당선인 두 분의 주장이 일단 기사에 많이 소개됐는데 이 건으로 태영호, 지성호가 예를 들어서 정보위나 국방위 상임위에서 배제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근거는 없죠. 없는데 우리 이제 상임위라는 그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태영호 당선자는 지성호 당선자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사망과 관련해서 유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뭐 확정적으로. 그래서 지성호 당선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게 99%다. 태영호 당선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격을 해쳤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둘 다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당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 상태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비난을 받아도 저는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우리 얘기를 했지만 국회 상임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배제를 해야 하느냐. 이건 법적 근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각 당의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과 상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가 정보위나 국방위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 충돌이 있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탈북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탈북민인데 이해 충돌이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북한과 좀 우호적이거나 뭐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하면 이건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상당히 북한에서 어떤 인권에 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위나 외통위 또는 정보위는 북한과 관련된 동향이랄지 군사 기밀 같은 걸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비공개로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게 과연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를 배제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합돼서 계속 주장을 하면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걸 보여요. 그렇지만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자 이번에 큰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뭐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윤건영 당선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이런 어떤 현상이 그 상임위 활동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고요. 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참 국격에 관한 문제죠.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두 분이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개 의원의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기하신 분이 김부겸 의원입니다. 네. 사선의 의원이십니다. 김부겸 의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후배 국회의원에게 초선 국회의원에게 비록 다른 당 의원이시긴 합니다만 따끔하게 그렇군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역할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행히 두 분도 두 분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이 일은 저는 여기서 정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또 그 두 분이 북한과 관련된 상임위에 굳이 가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봐요.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탈북민 이렇게 꼬리표 다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하고 선택해서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교육이든 정무위원회든 교육위로 오시라. 행정이든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이 있는 교육위로 오시라. 제가 원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대한 준비가 많았습니다만 느닷없이 교육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보에 있다가 예. 정무 있다가 갑자기 갔는데 약간 좀 누구 매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 적절한 역할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영호 당선자나 혹은 우리 지성호 당선자도 본인이 대북 관련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임위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특화돼서 얽매이면 본인도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고 활동 반경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부겸 의원의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역할을 넓혀보자. 해서 우리 채널A를 이렇게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깜짝이야. 예. 거기가 미방인가요? 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임위 향명을. 거기로 와서 하는 것도 과기방통위원회구나. 네. 거기 와서 일하시는 것도 의미 있고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열려 있다. 국회의원은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북한의 도발에서는 입덕 뻥끗 안 하더니 왜 태영호 지성호 얘기만 하느냐라며 반발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성호 당선이 이정훈 위원장 사망 확신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당국으로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지성호 당선인이나 태영호 당선인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거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재발 반지를 요구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있는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문제를 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권 여당이 과거에 야당이었던 시절이라든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언에 가까운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타나갖고서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같이 맞춰서 사과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100% 정확한 진실을 바탕으로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치적 해석이 늘 끼어들어가기 마련이죠. 특히 북한의 이 ICBM 발사 등과 관련해서 미사일에 대한 개발 기술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공위성 등 운운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기억나기도 하고 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이었죠. 네, 그리고 관련돼서 북한의 핵실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평양선언 등의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본 결과는 결국 비핵화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노딜로 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관한 실수에 대한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자칫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야라고 치부해버리게 된다면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충분하게 잘못된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서로 여당과 야당이 면밀하게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 바꿔서 당신들은 안 틀렸느냐라고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총 14.5mm 고사총과 관련돼서는 아직 확실하게 군 당국의 판단을 조금 더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군 일각에서 14.5mm 고사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군의 조사 결과 그리고 유엔사 정전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요 코로나 발원지를 두고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정보 공동체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이 의도를 갖고 이것을 은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연구소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윤수민 특파원의 기사부터 먼저 보고서 돌아오겠습니다.
우한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기 시작하자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린 중국.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초 중국 정부가 의료 장비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내부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번지는 걸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은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의료용품 수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They made a horrible mistake and they didn't want to admit it. What they really treated the world badly. 폼페이오 장관은 박쥐를 연구하던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거친 공세에 중국도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꼬았습니다. 초기 방역에 미온적이었던 미국 정부를 풍자한 영상물도 전 세계 SNS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We discovered a new virus. It's dangerous. Wear a mask.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대중국 보복 조치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장현 교수님,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많이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 속에서 미국 측에서 먼저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우한에 있는 연구소, 실험실, 거기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나왔다.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코로나에 대해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고 지금 트럼프의 지금 존재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보자면 일단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중국에서는 아니라고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 뭐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이런 지금 설이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한에 있는 중국의 연구실에서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또 새로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인공적인 실험 등을 통해서 이게 새 나온 거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나왔건 미국에서 나왔건 심지어 뭐 한국에서 나왔건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두 국가 보고 책임지라고 탓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니까. 다만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에서 일종의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이 바이러스가 외부에 유출이 돼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생긴 거라면 당연히 중국이 여기에 대한 막강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근거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또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나 되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증거가 정말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증거라면 중국의 입장은 또 굉장히 난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뭐 트럼프나 시진핑의 국가 간 그 대결, 정상 간의 대결은 워낙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까지 퍼지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중국 탓이건 미국 탓이건 이것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만 건강하면 되는 거지만 국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에서 실수로 그런 거라면 우리도 중국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사망자들이나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재난 영화, 특히 무슨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포 영화 등에서 한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목한 이 우한 실험실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신문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한 실험실 어떤 곳이길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분원한 곳이고 아시아에서 첫 최고 등급 P4 실험실이다. 이 P4 등급은요, 사스 등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다는 레벨의 의미라고 합니다. 세포 실험실 3개, 동물 실험실 2개, 동물 해부실을 1개 갖췄다. 중국 전염병 연구의 모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건데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195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초기 코로나 환자가 집중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한 곳이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요, 이곳에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Remember, China has a history of infecting the world, and they have a history of running substandard laboratories. These are not the first times that we've had a world exposed to viruses as a result of failures in a Chinese lab.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at laboratory in Wuhan. 만약에 이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은폐하고 속이고 기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일각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단호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도 나란히 공평하게 보도해드립니다. 증거 내놔라. 인민일보, 미국이 주장하는 우한 연구소 발언서는 억측이다. 냉전시대 화석 같은 거짓말이다. CCTV, 사악한 폼페이오가 멋대로 독을 뿜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환95, 증거가 있다면 세계에 공개하라.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5개국, 5개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이 은폐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기밀정보 동맹체가 파이브 아이즈인데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전 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극비 프로그램 애셜론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증거를 은폐하고 파괴했다라고 이 5개국 정보 동맹체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 외신 보도가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 내용을 입수하여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 정부 바이러스 위험 폭로한 의사들을 침묵, 사라지게, 연구실에서 코로나19 증거를 파괴,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 제공을 거부, 지난해 12월 사람 간 전염을 파악해놓고서 1월 20일까지 공식 인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전 세계로 우한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외신이 보도를 한 건데 고순덕 의원님, 네. 5개국 기밀 정보기관의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이제 영어를 쓰는 대표적인 세계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호주, 뉴질랜드 5개 국가거든요. 이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19 그 발원지에 관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은 그 연구소에서 새해 나왔는데 이제 감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12월 초부터 이미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 DHS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는 AP통신에서 정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12월 초부터 은폐했다고 돼 있는데 이 DHS 미국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1월 초부터 은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는 결국 아까 이제 보도한 내용처럼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의료용품 수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극적으로 늘렸다. 이걸 보게 되면 중국이 그 심각성을 1월 초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WHO 이런 데 보고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중국에서 1월 초부터 최소한도 그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더라면은 다른 나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팩트는 뭐냐면 실제로 은폐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마스크라든가 의료용 가운 이런 수입을 대폭 늘리고 또 자체 수출은 줄였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주장대로라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우한을 봉쇄하는 바람에 네. 전 세계로 이게 빠져나갔다는 문제적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이렇게 통제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위험성을 다른 나라로 알리게 되는 경우는 그 나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이제 확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이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감춘 거다. 이게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든가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 미국과 중국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다라고 현재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폼페이오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우한의 그 비밀스러운 연구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는 좀 궁금하네요.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파이브아이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직접적 증거를 내놓고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왜 직접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거 단지 트럼프가 잘 개선을 위해서 정치의 배경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적으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100만 명 이상 났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6만 명 이상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책임 자체를 중국으로 떠넘겨서 자기의 어떤 대선 가도에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건 약간 중국에서도 좀 약간 투명성 있게 좀 하면 이거 굉장히 서로의 어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데 이제 중국 자체도 약간 투명성이 결여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한 바이러스 내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배열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게 누출이 돼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걸 실제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제적 위원회 정도 구성을 해서 하면 뭐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굉장히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상을 받느냐? 관세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한 1조 달러 정도를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과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고래 등에 새우 터지는 거예요. 지난번 2018년 말부터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2018년 말부터 수출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태 자체가 서로의 공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화춘익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올린 영상도 논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이 영상을 중국 당국이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화춘익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공유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는 중국 국가가 울려 펴지고 발코니와 거리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국에게 박수와 감사 인사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 지금 중국 국가와 고마워요 중국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영상은 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자신들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조작된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영상은 보셨고요.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영상 분석 결과 파이낸셜 타임스 주장에 따르면 짜깁기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시기, 다른 곳에 촬영된 장면으로 바뀐 뒤에도 중국 국가가 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어진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장윤 교수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저 영상 보셨는데 뭔가 조금 약간 어색한 대목은 좀 있어요. 조작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직구 방송이 나갈 때 이렇게 배경음이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화면이 편집이 되면 배경음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 말들을 하면은 다른 시 공간이 다른 화면이 두 개가 갑자기 나오는데 뒷 배경음악이 똑같이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럴까요? 그게 거의 뭐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중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중국 정부를 불신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거대 미국과의 중국의 이 대결 뒤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사실은 행위들을 보면 힘든 나라들, 뭐 유럽이나 이런 굉장히 피해가 큰 나라들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힘든 나라를 위해서 G2의 위상에 답게 이렇게 마치 리더, 그 세계 리더인 것처럼 그 미국이 리더가 아니라 중국이 리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화답이다, 이 감사 인사가. 이것으로도 국민들의 혹은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좀 가공을 하려면 아예 창작물을 만드시는 게 낫지 이렇게 짜집게 해서는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워낙 금방금방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 공산당이니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만들려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지금은 저런 식으로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중국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기한 의혹 상황이라는 것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앞서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전에도 예고했듯이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거제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하플입니다.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자, 이 뒷모습 사진 잠시 후에 다른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부산일보 기자들은 저 뒷모습을 보고 이건 오고돈 전 시장이 맞다라고 썼고 사진 속의 인물은 사람 잘못 보였습니다. 라고 검은색 승용차로 달려갔다라는 게 부산일보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하플은 정경심 교수, 세 번째 하플은 유명 셰프죠. 이원일 셰프의 피앙세의 학폭 논란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사건. 네 번째는 지금 민식이법 모바일 게임이 출시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해요. 어떤 점이 논란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플은 오고돈 전 시장인데 일단 사진부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부산일보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도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가 됐다면 사진부터 바로 보시죠. 자, 이 사진 걸음걸이 자 그리고 제스처 어떤 두상 포착이 된 겁니다. 오고돈 전 시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이 됐고요. 영상도 있습니다. 기자가 발견하고 따라 붙었는데 지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진과 영상.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유람섬 매표소 옆 4층 규모의 펜션.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사에 특정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산일보 기사.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유람섬 매표소 옆 4층 규모의 한 펜션에서 오전 시장을 찾아냈다. 부산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거고요. 이 펜션 오고돈 전 시장과 친한 지인의 소유로 알려졌다라고 부산일보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 부산일보 기사 한 대목을 제가 또 신문 읽어준 남자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찾았을 당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불법 청탕, 정무라인 개입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측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 전 시장의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해 유력 은신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전 시장은 펜션 로비 한쪽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워있었다. 라는 건데 같은 당이었던 재선의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민주당은 정말로 이게 몰랐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건데 부산일보 기자들이 찾아냈어요. 일단은 이분 오고돈 전 시장 맞아 보입니까? 제가 그분을 직접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뒷모습하고 옆모습 보아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만일에 저분이 오고돈 시장이 맞다면 사람 잘못 봤다. 이 말씀은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소리죠. 저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적절한 발언이다. 예, 그리고 사실 부산 시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고돈 시장이 맞다면, 그걸 이제 부산일보의 취재 결과가 맞다면 지금 저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참 저 본인의 그런 범죄 행위에 준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 그리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과 시민들까지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그 사퇴 기자회견 때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더 말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또 같은 일을 해왔던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좀 한가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것은 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저분이 책을 들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맞아요. 한 손에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거꾸로 신문을 들어보니까 책 제목이 보이는데. 아유, 그걸 판독했어요. 예. 장영희 교수님이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 그때 썼던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오전 시장에 들고 있던 책이 그 책이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뭐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칠고 숨가쁜 일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장영희 교수의 미려한 문체로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본인은 거제 펜션에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린답시고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한없이 죄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몸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 잘못 봤다. 이 얘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슴을 치면서 해야 될 얘기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용진의 돌직구, 다시 돌아온 날카로워진 돌직구. 그 책까지 오늘 조사해 오셨습니다. 이건 기사도 안 나간 부분이라 박윤지 의원이 잘 조사를 해오셨군요. 만약에 이분이 오거돈 전 시장이 맞다면, 저도 열심히 책 찾아봤는데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옆에 있었네요. 장영 교수님 저 책 찾아보셨군요.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어디 휴강한 것처럼 저기 어디 펜션에 가가지고 한가롭게 책 읽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피해나 뭐 부산시에 미안한 걸 떠나서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라고 했던 것은 선거가 치러지면서 국가적인 어떤 재정이 들어가서 큰 대사를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묵인한 것 자체를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 말고 국가를 기민했고 그 어떤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다 기만한 거잖아요. 오거돈 시장이. 끝나고 터트리자 이거는 안 터트리고 계속 갖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터트릴 건데 선거 다 끝나고 선거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 재정인들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 이 위기에도 지금 다 그 힘든 데 나와서 투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행하고 끝나면 터트리자 당이 피해 주지 말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럼 그게 가능한 분이니까 아마 저렇게 지금 한가로이 책 들고 펜션에 가서 머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물을 수가 없는 모르겠어요. 예, 이 장윤 교수님의 어쨌든 개인적 견해인데 궁금증이에요. 예, 궁금증인데 부산일보 기자들이 딱 그 누워 있는 오전 시장으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일단은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담이 있었어요. 거가대교는 뭡니까? 거제로 들어가는 정말로 수려한 대교 아닙니까? 자, 어제 종적감 추치 11일 만에 펜션에서 발견이 됐고 오전 시장은 마스크 착용, 회색 후드, 청바지 차림, 펜션 로비 소파에 누워서 방금 박용진 의원과 장희영 교수님 조사해온 그 책을 읽었다. 부산일보 기자의 주장이고요. 해당 펜션은 오거돈 지인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장, 목격 당시 인기척 나자 검은색 선캡을 쓴 뒤 나가며 부산일보 취재진, 시장님 맞습니까? 농구부장, 성추행 불법 청탁 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검은색 수면집하고 도망치듯 자리 피했다. 오전 시장 측근 관계자는 아마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본인 집에 가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집이나 모처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네. 부산 시민들이 이 모습 보고 우리가 사람 잘못 봤네 라고 말할 거다라고 박윤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사람 잘못 봤다는 건 오전 시장이 할 발언이 아니다. 만약에 저분이 오전 시장이 맞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에도 방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도 사건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자취를 드러내지 않다가 본인 스스로 이 출석해서 조사를 자청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냈던 인사이고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들이 선출해준 그 무거운 자리를 스스로 중간에 내려놓고 중도 사퇴할 정도라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있는 행동들이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산일보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취재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보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더 취재가 잘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등에 대한 아주 묘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유유자적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은 어느 날 문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공증까지 받아놨고 선거가 끝난 어느 날 딱 시점을 잡아서 사퇴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회견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주기 어렵거든요. 아, 오거돈 시장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과 시민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계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공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계획이 아니라 본인 한 몸을 어떻게든 숨기면서 피하려고 살고자 하는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주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 참 드리는 것도 정말 수차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발 좀 나와서 오거돈 시장 스스로가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의 조사가 좀 더 쉬워질 텐데 현재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을 혹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 계속 피해 다니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미 다 사퇴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사에 짐도 안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부터 어찌 보면 오거돈 전 시장을 향해서 쏟아져야 될 도덕적 비난의 화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못 풀면 주변에 있는 국가 공권력이 풀 수 있도록 이제는 좀 강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 서울신문의 부산 주재하는 김정한 기자가 부산 주재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아직 시장 관세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물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언제까지 이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관세에서 생활해왔다. 경찰은 사퇴 회견 당일 오 전 시장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27일부터는 수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부산 주재기자 서울신문의 김정한 기자가 쓴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 검사하시면서 경찰 수사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다라고 답답해하다는 건데 지금 경찰은 답답해하는 게 지금 몇 주째인지 모릅니다. 부산일보 기자들보다 수사력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경찰 수사를 할 때 먼저 오거돈 전 시장을 불러서 먼저 조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 차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강제추행이나 이런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고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오거돈 씨의 물론 사퇴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죄 사실이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CCTV상 보면 집무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런 상황을 보면 강제추행을 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 자체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정도 시간 안에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아마 협조를 안 하면 오거돈 시장을 사실은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해자 진술이 확보 안 되면 경찰은 오거돈 수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사는 하겠지만 결국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오거돈 시장이 내가 집무실 안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경중을 어찌고찌 얘기하면 범죄자의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한다랄지 아니면 시청 내에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TF팀을 꾸린다든지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용서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게 내가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고 협조를 않게 되면 결국 오거돈 시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전 시장이 그것을 알고 예측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될 것 같군요. 이번엔 두 번째 하프입니다. 정경심 조국 부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언제요? 8일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식 공판 기일이고 피고인 참석의 의무가 있죠. 어떤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심리할 방침입니다.
박형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석방 여부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되는데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 공범인 조국 오천 조카와 같이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소위 적폐 수사 때 줄줄이 구속영장, 구속기한 연장된 거를 우리가 봤죠. 검찰도 그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변호인은요,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증인은 대부분 심문한 상태다라며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경심 추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버이날에 공교롭게 조 전 장관이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요 혐의가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군요. 네.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시장이 이제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이제 그 감찰을 무마했다고 하는 그 직권남용 의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아래 비서관이 올린 보고서에는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무마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죄가 이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변론은 뭐냐면은 감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누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올라온 보고서에는 감찰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이제 감찰을 안 해도 된다는 두 가지 대안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감찰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쪽 대안을 선택해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른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중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쟁점이고요. 지금 이인걸 이제 특별감찰반장이 이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특별감찰반에서 이제 올린 보고서,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하자고 하는 것을 눌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옵션을 올려서 그중 하나가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날 이제 증인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롭게 어버이날인데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혹시 법정에 같이 서게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심리하는 건 그 조국 가족의 비리 의혹이 아니고 오로지 그 직권남용에 관한 것만 5월 8일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백서를 작성하는 주최 측과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경심 구속연장은 부당하다라는 탄원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가족 수사는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가위원회 진정인들은 조국 백서 발간위원장 김민웅 교수, 조정래, 황석혁 작가 등 공동대표가 탄원인으로 참여했고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 6개월 이상 구속되지 않았느냐.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자정에 석방해야 한다.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탄원운동을 시작했고 내일 오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어제 자정 기준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박 말씀 이분들의 주장은 일단은 한번 구속을 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정 교수는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인권 침해 수사다라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놓고 지난 한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결된 재판들, 그리고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사례들을 비춰보게 됐으면 이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돼서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과 잣대가 계속 달라지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벌써 지난해에 뜨겁게 다뤄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불편한 감정을 계속 표출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왜 내가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나와 생각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다른 측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매서운 잣대들을 계속 들이대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검찰발 내용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 6개월이 지나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권 문제로 석방할 거면 바로 앞서서 있었던 조범동 씨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비슷한 사건 위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뭔가 입장이 같으면서 든든한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지른 문제나 행위들의 그 경중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피의자 인권 문제, 저는 피고인의 인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만큼 중요한 잣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성인, 지식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회의 지도자로 역할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지, 한 명의 개인에게 이 문제를 좀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핫플입니다. 이원일 셰프의 피앙새인 한 PD가, 여성 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사건 장희영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김유진 PD가 이원일 셰프의 피앙새군요. 프리랜서 PD 김유진 씨가 이제 그 예비 신부가 될 사람이고, 유명 셰프죠. 이원일 셰프는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같이 유명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이제 김유진 PD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라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2008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 PD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집단 폭행이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트라우마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잊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TV에 막 나와서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때 악몽과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가만히 못 있겠다 이랬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추가 폭로자가 나왔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나도 김 PD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NS에서 이렇게 논란이 커졌고, 그 이후에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 자체에 사실 여부를 떠나 미안하다, 이런 또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나는 2차 피해를 당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내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학교 폭력 자체의 잘잘못을 떠나서 워낙 또 큰,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이슈다 보니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제 막 이쪽 편을 두고 이쪽 편을 두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김 PD에게도 굉장한 악성 댓글들을 달았던 것 같아요. 김 PD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또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계속 호소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일정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닌데 왜곡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 가해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본인도 이제 인터넷 댓글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족들이 다행히 발견을 해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는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가족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못 찾겠다, 우리도 잘못은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언니가 대표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서 내 동생을 지키겠다,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슈를 떠나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다행히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회복 중인데, 이제 김 PD의 가족들이 강하게 지금 나섰다는 거거든요. 학교 폭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유진 PD의 반박 주장은 나에 관한 글이 올라온 내용은 사실 아니다. 해명문을 올리고 싶었지만 내가 올리지 않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삭제하라는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다. 가족 측은 악성 댓글에 선처 없다. 김 PD를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장희영 교수님, 김 PD가 과연 학교폭력을 저렇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기된 학교폭력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가해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됐고, 문제는 그 본인이 하지 않은 또 다른 가해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 가해자가 연락이 옴으로써 그 문제가 이제 무마가 됐다 그래요. 김 PD 얘기에 따르면. 근데 아직까지도 인터넷상에는 다 본인의 잘못으로 되어 있고, 전 인터넷 댓글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왔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결혼 파혼해라. 그리고 예비 신랑인 이원일 셰프에게도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식당 방송 다 그만두고 자숙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책임감을 좀 과하게 이렇게 모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또 여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분들도 응원의 차원에서 혹은 잘잘못을 어떻게 잘 구분짓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정신을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건 조금 저는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번째 하풀은요. 이 모바일 게임 중에 민식이법 게임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바로 게임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자, 택시기사가 아이를 피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동선을 막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조심하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스쿨존에서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포승줄에 묶여서 경찰에 잡혀가면 게임이 끝나거나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피하지 못하면 결국 택시기사는 아까와 같이 경찰에 잡혀가며 게임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피하는, 충돌하지 않고 피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고인을 능욕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을 피하지 말고 운전하자라는 게임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 재밌냐? 진짜 나쁘다. 고인 농락하는 것이니 차라리 다른 게임을 만들어달라. 도를 넘었다. 하지만 게임 어플 개발자는 나 역시 운전자다.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고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교육위에 계시니까 박용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게임을 보는 시선. 지금 저는 기사로만 보다가요. 지금 영상을 처음 봤는데 부적절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요. 또 학교 주변에 우리가 스쿨존을 설치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가질 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 운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 스쿨존에서 내가 피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접근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거기에서 피해를 보니까 민식이법이 무섭고 이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공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거 납득이 잘 안 가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팔지 말라고 한 그런 안전존이 있으면 그걸 팔면 안 돼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전존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지켜주시면 되지. 그리고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더 엄히 지키시면 되지. 그거를 조롱하려고 한다. 그 법을 농락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런 게 왜 게임으로 나와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운전자들의 어떤 그 피해의식 같은 걸 좀 자극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으시면 스쿨존 말고 다른 환경을 설정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앞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안철수의 총선평가 제안이라는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당대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민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취하기로 했는데 양정숙 당선인 본인은 사퇴는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에서 고발을 안 하고 있는데 양정숙 당선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는 내일로 고발을 연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셨듯이 이제는 뭐 더 연기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정숙 당선인은요. 법정에서 억울함 풀겠다. 자진 사퇴하면 인민재판을 받게 된다. 라며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사실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모당인 민주당 그리고 공천을 한 소속된 더불어시민당이 정당이 당선을 향해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겠다, 사퇴하라 라고 총선 후에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퇴는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더 이례적이에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벗어던지거나 형사상 처벌을 일정 부분 받기 전까지는 그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당에서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명된 상태 속에서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정말 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선거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됐다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갖고서는 비례대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 명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선거에 미치게 됐을지를 가늠해 보게 된다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에 대한 이 당선자 신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문제를 덜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순간 결국은 최종적인 모당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지난 기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관련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검증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 정당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당시 후보라든지 여러 문제 속에서 당이 전체적인 정치적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한 당선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또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자, 맞습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100만 원 이상.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나온 김에 안철수 대표가 총선에 참패한 이 평가를 미래통합당과 함께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야당끼리 한번 왜 졌는지 곱씹어보자라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합니다. 과거의 단순 통합 논의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틔우기도 어렵습니다.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총선 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제1야당과 연대하지 않았어요.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했는데 총선이 지고 나서 함께 평가를 하겠다라는 연대 제스처를 한 정치적인 목적이랄까요? 타이밍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귀국한 다음에 본인이 계속 혁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한 20석 정도는 비례대표 가져갈 거라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대구에 가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때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냈어요. 예. 근데 결국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그때도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이 비례대표 들어갔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본인 자체가 사실은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내 기간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정책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본인은 계속 마라톤을 했단 말이에요. 선거 운동을 안 하고 진짜 운동을 했다. 그렇죠. 진짜 예. 운동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으니까 결국 비례대표 3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이 3명 의원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야당의 경쟁이랄지 아니면 지금 통합당과 어떤 보수의 어떤 연합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과연 통합당에서 여기에 응할지. 사실은 지난 총선 전에 계속 통합당에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그러지 본인이 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본인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와서 연합을 하자 그런 얘기가 과연 통할까? 또 설사 통합당과 같이 어떤 연합을 한다고 해서 저 부분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얻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음표. 고승덕 의원님. 네. 사실은 선거 지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광선 변호사님 물음표라고 했잖아요. 통합당에서는 일단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지도부가 없다. 네. 우리 지도부부터 끓이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통합당 쪽에서는 이미 이제 총선 전부터 안철수 전 대표를 같이 이렇게 좀 통합에 참여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야 오라 때는 안 오고 네. 다 끝나고 뭐야 이런 목소리가 근데 있다고. 그 당시는 정작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이렇게 스탠스를 예.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진보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당과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거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야당이라는 걸 묶어가지고 총선 평가회를 하자. 사실 당마다 총선진 이유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내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마라톤 뛴 거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막막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결국은 이제 그 통합당 쪽에서는 그 야권 연대 내지는 통합의 어떤 시도에 어떤 그 출발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거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지도부가 가령 이제 구성되는 경우에 뭐 김종인 대표처럼 어떤 뭐 특정 어떤 이런 사람을 대선으로 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정말 바닥에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대권 후보들이 한번 뛰어보자 이런 거면은 뭐 안철수 대표는 또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또 배경과 진단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도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또 다시 돌아온 우리 또 민주당의 재선 의원 박용진 의원과 또 돌직구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두 분이 또 함께하니까 더욱더 풍성하고 마치 또 명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공교롭게 어린이날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으로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분과는 계속해서 함께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저희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할로에서는요. 거제에서 발견된 오거돈 전 시장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과 관련돼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속 시원하게 한번 2~3할로 라방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라방은 김병민 박사님하고 장영 교수님이 또 특별히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